네, 서울 지역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꺼지고 산사태로 툭대가 무너지는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네, 수도권과 충청권에 내일까지 최대 350mm의 비가 더 내릴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대책과 관련해서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재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비가 상당히 많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이 내려서 그런지 피해가 더 큰 것 같고 특히 서울 중부 지역에는 뭐 강남, 뭐 용인 이렇게 도시에서 피해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피해에 대한 특징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집중호우의 강도에 있습니다. 예. 너무 네. 큰 비가 우리가 왔기 때문에 발생했지만 그렇지만 두 번째 우리가 피해 상황을 좀 더 내밀히 보면 네. 재산 피해는 강한 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인명 피해는 우리가 대응을 통해서 경감시킬 수 있거든요. 예. 하지만 최근 우리가 20년 동안 16명의 그 인명 피해를 입은 수혜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루 동안 16명의 그것도 우리가 수도권 한복판에서 16명의 인명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네. 네. 우리가 대응에서 어느 정도 실패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인명 피해가 특히 많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피해의 가장 큰 원인은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재난을 예방, 대비, 대응, 복구라고 4단계로 나누는데요. 대비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전날이라든가 이틀 정도 전에 우리가 한 2차 장마가 형성돼서 네. 한 300mm 정도의 비가 온다고 우리가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받은 문자는 수도권, 경기도에 재난 문자를 받으면 경기도에 뭐 몇 미리 정도 온다 예상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문자를 받고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비를 하거나 대응을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많이 접목시키기가 좀 오는구나. 어렵죠. 그렇죠. 네. 이거 또 왔구나 정도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정보인데 사실 이 정도의 비가 온다고 예상됐을 때는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서울이라든가 이런 데 100mm 이상의 강한 그 강수 밴드가 생성됐을 때는 지금은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4시경에 그게 확인됐다 그러면 조기 퇴근도 예. 시키고요.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학생들이 나가 있는 것들도 자제시켰어야 되는데 예. 네. 우리들이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못한 게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코로나19 초기에 예. 저희가 이제 뭐 코로나 확진자 동선 같은 문자 전국적으로 받았잖아요, 국민이. 예. 이런 것도 좀 세부적으로 안내를 문자로 보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저는 이제 차라리 우리가 방송에서 나오는 레이더 에코 영상 밴드라든가 네. 이런 시각화된 정보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서초구에는 몇 시부터 집중호우가 지속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정보들이 좀 나와주면 좋은데 예. 너무 좀 두루뭉실한 정보들이 오다 보니까 그 일반 시민들이 그런 재난 정보에 조금 뭐라 그러나 둔감도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좀 더 세분화된 그런 기상 정보도 저희가 제공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구체적인 대응 방안 뭐 예를 들면은 집에 가급적 집 밖을 나서지 말라던가 이런 내용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짚어보면 특히 서울 강남과 동작 지역에 침수 피해가 컸는데 강남역 일대는 상습 침수 구역이잖아요. 그런데 뭐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배수 분리 터널 이런 공사도 했다고 하는데 또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기록적인 폭우 영향도 물론 있겠지만 이렇게 자꾸 물에 잠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세 가지 뭐 원인들이 있습니다. 지형적인 효과들은 많이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가 네. 항아리 효과로 돼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책들이 보면은 단기간에 이렇게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제 수해가 발생하고 나면 예. 단기간에 발생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그 물은 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흐르는데 정책적인 따로따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들도 조금 따로따로 갑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들이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 보면 강남역의 침수가 좀 더 심했던 것들은 저는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모든 떨어진 빗물들이 정상적으로 빗물 바지를 통해서 우수관으로 들어온 다음 이게 침수되는지를 확인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너무 많은 비가 와서 그 떨어진 빗물들이 우수 빗물바지로 정확하게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8차선 도로가 그냥 하천이 돼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강남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도로 8차선 도로 옆으로는 다 저지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하천처럼 흘러들어오는 물들이 전부 다 저지로 들어가면서 바로 그런 피해가 났던 거기 때문에 우리가 빗물바지 부분도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빗물바지를 좀 더 많이 만들고 좀 통로를 넓히고 이런 게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8차선 같으면 빗물바지 간격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10에서 30m 정도인데요. 좀 더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요즘은 횡단보도처럼 네. 도로 8차선 도로를 가로질러서 우리가 배수 그 빗물바지를 만들 수 있는 기술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강남역 같은 데서 도로를 타고 내려오는 물들을 그냥 도로 자체에서 그냥 배수시키는 그런 구조물들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보면 그 최근에 맨홀에 예. 맨홀이 또 물이 차면 맨홀이 안 보이잖아요. 예. 맨홀 뚜껑이 딱 그 폭발해서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 위에 버스가 있는데도 버스가 거의 점프하는 정도로 그 파워가 상당하더라고요. 예. 근데 침수가 되면서 맨홀 뚜껑이 없어진 걸 모르고 서초동에서 남매로 보이는데 어르신 두 분이 바로 거기 빠져서 실종이 됐거든요. 예. 맨홀 같은 거는 어떻게 그 관리가 되고 또 조심해야 되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어제 안 그래도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예. 네. 인도에서도 한 두어 분 정도 돌아가셨던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차도에서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서 주차된 차로 이동하면서 또 두어 분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맨홀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하수 관로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로 만들어 놓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를 갖다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맨홀이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뭐 어떤 간판 같은 것도 세우지도 못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돌렸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들은 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상황이 좀처럼 사실 발생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면은 아는 도로로 이제 침수가 됐을 때는 네. 그렇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매일 다니는 길은 저희들이 좀 맨홀 위치도 알고 좀 하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이런 일까지 벌어질지는 상상을 못했죠. 사실 이런 재해는 우리가 최근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재해이기 예.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압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 30km 정도 되는 맨홀 뚜껑은 가볍게 날아갑니다. 그러니까요. 이 네. 115년 만에 서울 지역은 가장 많이 왔다고 하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계신 거의 대부분들이 한 번도 겪지 못했던 그 물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많이 그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뭐 정부 차원에서 많이 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시간당 뭐 140mm 이렇게 많이 오면 어느 정도 정말 답이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100mm 이상이 오면 사실은 대책이 없다고 보시는 게 예. 맞습니다. 무조건 피해가 나는 건 맞고요. 근데 우리가 재산 피해는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네. 하지만 인명 피해는 이 정도가 오는 게 확인됐으면 예측됐으면 나오지 말라고 하고 조기 퇴근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제가 그날 어쩔 수 없이 우리 아이 때문에 이제 그 학원을 데려다 주기 위해서 네네. 강남역에 8시부터 10시까지 있었던 예. 사례가 있었는데 너무 이렇게 대피라든가 이런 개념이 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 차량들이 나와 있어서 피해가 좀 더 가중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피해가 예상됐으면 차량 통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졌으면 좀 좋았을 것 예. 같습니다. 예. 또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게 싱크홀 때문에 물이 순식간에 그 주택으로 흘러 들어와서 차서 그렇다고요. 저도 어제 그 문제를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요. 싱크홀 우리가 집안 치마라고 하죠. 네. 집안 치마가 생기면 쉽게 얘기하면은 배수 체계가 좀 바뀌고요. 그다음에 약한 부분 낮은 쪽으로 물이 올 수 있는 지형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지형이 변화해서 물이 들어오게 되면은 순식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피할 시간을 잘 못 갖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도로 위까지 차게 되면 반지하는 무조건 다 100% 차게 되거든요. 네. 그리고 문을 열려고 해도 문이 열리질 않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7, 8년 전에도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반지하에 가능하면 우리가 비구조적으로 이주 대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했고 사실 공무원분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부분이 조금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반지하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면서 굉장히 그 안타까운 상황이었고 또 지하철도 지금 운행이 많이 안 됐었잖아요. 예, 물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쏟아지고 있고 예. 그리고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셨다가 또 고립돼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럼 이번 전반적인 지하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폭우 때 대비해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많은 분들이 배수구역, 그러니까 우리가 빗물바지 같은 것들을 설치하면 정상적으로 물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예. 경우는 보시면은 도로 자체가 물길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반포에 있는 뭐 고급 아파트의 그 네. 동영상을 봤는데요. 유입 도로 자체가 완전히 물길이 되니까 차량이 네. 들어오지도 사람이 나가지도 못하는 구조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물길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고 물막이판이라든가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그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침수 사건으로 많은 크레임이 걸리니까 이게 네. 차량 보상에서 끝나질 않으니까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물막이판 같은 걸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해요. 예. 이번에도 보면은 강남의 모 네. 빌딩들을 보면 굉장히 강력한 이제 포트리스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예. 건물주들이 좀 자발적으로 그런 네. 것들을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이번 폭우로 인해서 정전이 된 지역도 많았고요. 또 감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감전은 많은 분들이 이제 물이 매개 전기의 전도체라고 생각해서 멀리 떨어져서 또 할 것 같지만 네. 우리가 일반적인 연구 결과에서는 1.4m 한 2m만 넘으면 이제 전기가 이렇게 멀리 볼테이지가 나와도 크게 피해는 없습니다. 물에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지만 대부분 감전을 당하시는 분들이 접촉에 의한 경우입니다. 이번에도 관악구에서 이제 산 쪽에서 나뭇가지에 고압 전선이 걸렸는데 그분도 접촉에 의한 감전사였거든요. 네. 그래서 가로등이라든가 아니면은 신호등 같은데 무심결로 이렇게 손을 갖다 대는 순간 감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 접촉을 무조건 피하셔야 됩니다. 예. 이번에 강남역 쪽에 차를 그냥 어쩔 수 없이 차를 버리고 되게 돌아가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차가 침수됐으니까요. 예. 그 중에 하나가 SNS에 올라온 사진 보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보닛 위에 올라가서 거의 뭐 망연자실한 느낌으로 기대서 핸드폰으로 시간 가는 거를 보는 그런 영상도 화제가 됐습니다. 많이 저희가 이 역시 많이 전해드렸어요. 근데 다시 한번 그 중요하니까 차량이 물에 찼을 때 어느 정도 됐을 때는 내가 과감하게 그래 차를 버리고 내가 일단 피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제가 그날 현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봤는데요. 네. 주차 센서가 있습니다. 주차 센서요. 예, 우리가 주차할 때 주차 센서가 있는데 후방 카메라. 예. 예, 후방 카메라 주차 네. 센서가 있는데 이게 이제 빗물이 올라오면 주차 센서에 빗물이 닿으면 네. 센서가 울립니다. 아, 근데 그 주차 센서의 위치가 거의 엔진룸의 위치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50cm 아니면 타이어의 절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네. 네. 운전자분들은 사실 그 인지하기 알기가 어렵죠. 예. 그러니까 주차 센서에 불이 들어오면 절대 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특히 이번에 피해가 컸던 것들은 예. 이제 저중심 그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고속 그러니까 운전을 위해서 좀 이제 거의 이제 바닥에 붙어가는 차 같은 느낌. 그런 차들이 많이 피해가 났는데 그런 차들은 가급적 비가 올 때는 운행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산사태도 짚어보죠. 현재 수도권 전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 경계 단계가 내려져 있습니다. 산사태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산사태는 사실은 우리가 대비 대응이 있지만 대응은 거의 어렵고요. 대비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수 체계를 봐야 됩니다. 자기 주변에 뒤에 제가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이번에 사고가 난 컨테이너 사건도 보면 바로 뒤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있는 산이 어떤 산인지 특징을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안반 위주의 산이고 표토가 아주 얇게 돼 있는 산이라 그러면 이거는 산사태가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산사태 위험 정보 시스템에 가보면 산사태 위험 등급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 인지하시고 네. 그다음에는 비가 300mm 정도 예상되면 한번 올라가셔서 배수 체계를 한번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산사태 났을 때 대피하거나 그럴 때 예. 대피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바로 이제 어떤 징조가 있거나 예. 어느 때 대피해야 대피할 때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뭐가 있을까요? 산사태가 내려오면 우리가 데블리스 프로 같은 경우는 한 시속 30km 정도 내려오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빠른 우리가 그 사람이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오는 방향은 수직 방향이면 대피는 무조건 이제 90도 방향으로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같은 방향으로 내가 뭐 피해 보겠다라는 건 불가능하고요. 토사가 더 빠른 거잖아요. 예, 다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리고 아마 땅 울림이라든가 남 흔들림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많은 분들 거기서 뭐 사진 찍거나 뭐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그렇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전을 확보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흔들리고 그러면 이제 산사태 징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리 피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비가 왔고
자꾸 산사태가 날 때는 대부분 피해자들이 실내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인지를 못 하십니다. 그게 가장 좀 안타까운. 그나마 예. 이제 땅 울림 같은 소리를 들을 수는 있는데 그런 소리가 나시면 무조건 대피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 뭐 많이 말씀을 하시고 있지만요. 이번에 정말 시간당 140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재산 피해 있을 수 있지만 인명 피해가 속출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대비를 잘 해야 할 텐데요. 이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서 사실 도시가 어떻게 기능이 마비됐다, 방제 기능이 마비됐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앞으로 기후 변화로 이런 폭우는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 때문에 도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예전에는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10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다라고 하면 기후변화 시대에는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100억을 줬다고 해서 지금도 100억으로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 그런 개념 자체를 없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시설물을 계속 확창해야 된다, 방제 성능 목표를 높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지만은 네. 결국은 저희가 볼 때 예산의 문제거든요. 예산의 문제. 결국은 어머니들이 가정 살림을 하시면서 또 이 지출 항목이 교육비가 옛날보다 틀리게 올라갔다. 이걸 인지를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정책 당국자분들께서도 옛날에 쓰던 이걸로는 안 된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지금 전 세계가 그렇게 변하고 있고 네. 저희만 안 변할 수도 없고 저희한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네. 예산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 이렇게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산이 많이 들 만큼 또 미래에 대한 대비니까 그만큼 보호가 충분히 될 테니까요. 예,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의 변화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렇게 수해를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그럼 우리가 정치인들이 다음 선거 공약에서도 보면 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만들어 주시고 예. 그것도 실제로 실행되고 예산에 반영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시민사회들이 건전하게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창삼 인덕대 스마트 건설 방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